첫 번째, 온두라스에 관한 정말 흥미로운 사실들입니다. 지금 온두라스라는 이름은 꽤 부르기 쉽고 간단해 보이죠. 하지만 과거에는 정말 믿기 힘들 정도로 긴 국가 명칭을 썼습니다. 중앙아메리카 연방 소속이던 시절 다른 회원국들은 모두 평범한 규칙에 따라 이름을 지었는데 유독 온두라스만은 완전히 다른 길을 선택했거든요. 이웃 나라들처럼 평범하게 불리기를 거부하고 식민지 시절에 쓰던 주라는 단어를 이름에 그대로 남겨버린 겁니다. 그 결과 이 나라의 당시 공식 명칭은 프로빈시아 디 온두라스 에스타도 델 페데라시온 디 센트로 아메리카가 되었습니다. 이 엄청나게 긴 이름은 한번 소리내어 읽기만 해도 숨이 턱 막힐 정도입니다. 당연히 복잡한 행정문서에서 쉽게 기억하거나 쓰기 편한 이름도 아니었죠. 결국 연방에서 독립한 후 사람들은 온두라스가 국제 외교를 위해 훨씬 더 짧은 이름을 고를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온두라스 지도부는 이웃 니카라과와 분쟁 중이던 누에바 세고비아 지역의 주권을 강하게 주장하고 싶어 했죠. 결국 온두라스는 레푸블리카 디 온두라스 엔 누에바 세고비아라는 새로운 국명을 채택해버립니다. 너무 길고 정치적으로도 예민한 이름 탓에 각종 국제기구들은 문서 기록에 큰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심지어 일부 외교관들은 자신들이 대체 어느 나라와 협상 중인지 헷갈린다고 털어놓을 정도였으니까요. 천만다행으로 그 후 누에바 세고비아 지역은 니카라과 영토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만약 아니었다면 이 기이한 이름이 지금까지 쓰이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헷갈리는 국가명 1위에 당당히 올랐을 겁니다. 혹시 온두라스 여행을 계획 중이신가요? 수도 테구시갈파의 톤콘틴 공항으로 가신다면 마음의 준비를 아주 단단히 하셔야 합니다. 좁은 계곡에 자리 잡고 높은 산맥으로 둘러싸인 이곳은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공항 중 하나로 꼽힙니다. 톤콘틴 활주로의 길이는 약 1800m로 3000m인 국제표준보다 훨씬 짧죠. 이 극한의 조건 때문에 전 세계를 통틀어 단 70명 미만의 조종사만이 이곳 착륙 허가를 받습니다. 죽음의 비행 경로라는 악명은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1960년대 이후 이곳에서만 12건 이상의 대형 사고가 터졌습니다. 가장 끔찍했던 1989년 타사 4.14편 추락 사고에서는 131명이 목숨을 잃었죠. 이곳의 중대 사고 발생률은 0.06%로 세계 평균보다 2000배나 높습니다. 심장을 조이는 이런 극한 경험을 피하고 싶다면 수도에서 약 75km 떨어진 팔메롤라 국제공항으로 입국하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악명 높은 공항 외에도 온두라스에는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기묘한 건축물이 있습니다. 바로 자연재해가 잦은 지역에 덩그러니 놓인 촐루테카 다리입니다. 1930년대 일본의 기술 지원으로 지어진 촐루테카 다리는 한때 온두라스 국가 발전의 상징이었습니다. 미국의 금문교와 맞먹을 정도로 엄청난 자부심의 원천이었죠. 하지만 1998년 대서양 역사상 두 번째로 끔찍한 인명피해를 낸 허리케인 미치가 이 모든 것을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단 나흘 동안 쏟아진 비의 양은 촐루테카 강이 6개월 동안 품을 물과 맞먹었습니다. 거대한 홍수가 엄청난 진흙더미를 쓸어버리면서 강이 물줄기 자체를 아예 바꿔놓았죠. 폭풍우가 지나간 뒤 다리는 무사히 버티고 섰지만 물줄기가 이동하는 바람에 육지 한가운데 홀로 덩그러니 남겨지고 말았습니다. 한때 엄청난 찬사를 받았던 이 웅장한 다리는 하루아침에 세계에서 가장 쓸모없는 다리라는 조롱거리로 전락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비극 소설가라도 이런 기막힌 결말은 상상조차 못했을 겁니다. 두 번째, 온두라스에만 존재하는 기상천외한 금지법들입니다. 이곳에는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아주 독특한 교통 규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2011년 온두라스 정부는 도심에서 오토바이를 탈 때 뒷자리에 다른 승객을 절대 태우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임시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두 명이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폭증하자 치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린 극약 처방이었죠. 한 명이 오토바이를 몰고 뒷좌석에 탄 공범이 총격이나 강도짓을 벌인 뒤 순식간에 골목으로 도주하는 수법이 너무 흔했습니다. 이 끔찍한 연쇄 범죄를 막으려고 정부는 적발시 최대 $10의 벌금과 오토바이 압수라는 아주 강력한 처벌을 도입했습니다. 법률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온두라스는 미주 대륙 전체에서 가장 가혹한 낙태 금지법을 가진 나라로 유명합니다. 성폭력으로 인한 임신이나 산모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단 하나의 예외 없이 모든 낙태를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발적인 낙태 시도가 발각될 경우 해당 여성은 3년에서 6년이라는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수술을 집도한 의사나 조력자 역시 처벌을 피할 수 없고 이들의 형량은 최대 10년까지 늘어납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보죠. 이 규정이 생명을 지킬까요? 안타깝게도 현실은 완전히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 보고서에 따르면 온두라스 여성의 약 14%가 끔찍한 성폭력으로 원치 않는 출산을 강요받으며 심각한 정신적 붕괴를 겪었습니다. 극심한 우울증과 불안장애는 물론이고 자살 충동까지 겪어야 했죠. 유엔 인구기금도 이 법을 강하게 비판하며 매년 수백 명의 어린 여학생들이 학교를 쫓겨나듯 떠난다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자료에 따르면 온두라스에서 매년 약 30명의 산모가 출산 중 사망한다고 집계됩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공식 통계일 뿐 실제 희생자 규모는 훨씬 더 끔찍할 수 있습니다. 현재 낙태 금지법이 국회에서 재논의 되고는 있지만 안타깝게도 아직 뚜렷한 진전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맨발로 편하게 걷는 사소한 행동조차 온두라스에서는 아주 치명적인 실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곳 사람들의 문화에서 남의 집에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건 집주인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자 무례한 행동으로 간주되거든요. 세계 곳곳에서 청결을 유지하려고 현관문 앞에서 신발을 가지런히 벗어두는 문화와 온두라스는 완전히 다릅니다. 특히 옛 전통을 따르는 농촌 마을에서 맨발은 지독한 가난이나 심각한 게으름의 상징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어떤 집들은 신발을 안 신을 거면 아예 들어오지 말라는 경고문을 현관에 붙여두기도 하죠. 세 번째, 바로 축구 전쟁입니다. 단 한 번의 축구 경기가 두 나라 간의 진짜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놀랍게도 정답은 예스입니다. 1969년 온두라스와 엘살바도르 사이에서 실제로 터졌던 일이죠. 두 나라 대표팀이 북중미 월드컵 예선에서 치열하게 맞붙었을 때 벌어진 비극입니다. 두 국가 간의 살벌한 긴장감은 첫 경기가 시작되기도 전부터 이미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온두라스 수도 테구시갈파에서 엘살바도르 팬들이 홈팬들에게 무자비하게 공격당했거든요. 분노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엘살바도르 대표팀이 묵는 호텔 밖에서 밤새도록 굉음 같은 음악을 틀어대며 선수들의 휴식을 고의로 방해했죠. 경기는 온두라스의 1대0 승리로 끝났고 짙은 적대감이 감돌았습니다. 산살바도르에서 열린 2차전에서는 상황이 훨씬 더 끔찍하게 치달았죠. 여러분 상상해 보시죠. 온두라스 선수들은 썩은 계란과 쥐 시체를 맞으며 국기가 불타는 광경을 눈앞에서 지켜봐야 했습니다. 당시 감독은 무사히 살아서 돌아가기만을 바랐다고 털어놨습니다. 경기는 엘살바도르의 3대0 승리로 끝이 났고 결국 두 나라의 전적은 완전히 동점이 되었죠. 마지막 운명의 결정전은 멕시코 중립구장에서 열렸습니다. 유혈 사태를 우려한 멕시코 정부는 엄청난 수의 경찰 병력을 쫙 깔아 치안을 간신히 유지했습니다. 승리한 엘살바도르는 다음 라운드에 진출했지만 이 결과는 양국의 정치 상황을 완전히 폭발시켰습니다. 경기 직후 엘살바도르는 온두라스와의 외교 관계를 매몰차게 끊어버렸죠. 불과 2주 뒤 엘살바도르 군대가 대놓고 국경을 넘으면서 끔찍한 군사 충돌이 시작되었습니다. 탱크와 전투기, 폭탄이 오가는 이 전쟁은 나흘 내내 이어졌습니다. 고작 100시간 만에 수천 명이 목숨을 잃고 수만 명이 다쳤으며 10만 명 넘는 엘살바도르인들이 온두라스에서 쫓겨나듯 도망쳐야 했죠. 결국 미주기구의 적극적인 개입 덕분에 양측은 총성을 멈추고 억지로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축구 전쟁이라 불리지만 진짜 터진 불씨는 고질적인 토지와 일자리 부족 문제였습니다. 엘살바도르는 영토가 좁고 인구가 꽉 차서 수십만 명이 먹고 살려 온두라스로 넘어갔습니다. 이 때문에 온두라스 현지인들은 밥그릇을 빼앗긴다는 위협을 느꼈고 갈등은 끝없이 깊어졌죠. 온두라스 정부가 이민자 단속을 시작하며 엘살바도르인들을 대거 쫓아냈습니다. 몇 년간 억눌려온 분노의 뇌관이 여기서 터진 겁니다. 저처럼 전쟁을 혐오하신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자, 네 번째 주제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 온두라스.
중앙아메리카 한가운데 자리한 온두라스는 아주 오랫동안 전 세계 최악의 치안 불안 국가 명단에서 빠지지 않았습니다. 도심 곳곳에서 절도와 밀수, 잔혹한 폭력이 일상처럼 벌어집니다. 그 중에서도 사람의 목숨이 오가는 치명적인 사건들은 언제나 최고 경계 태세를 울리죠. 산 페드로 술라는 지구상에서 가장 끔찍한 도시 중 하나로 꼽힙니다. 10만 명당 169건의 강력 사건이 터지죠. 이곳에선 매일 평균 3명이 억울하게 목숨을 잃을 위험에 처합니다. 현지 주민들은 당장 내일 살아서 무사히 집 문을 열 수 있을지 매일 두려움에 떨며 살아갑니다. 완벽한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1997년에는 전직 대통령의 아들조차 끔찍한 범죄의 표적이 되었으니까요. 이 아수라장 속에서 가장 위태로운 건 바로 여성들입니다. 언제든 길거리에서 타겟이 될 수 있다는 공포가 숨 쉴 때마다 그들을 옥댑니다. 국제인권단체의 기록을 보면 놀랍게도 1시간에 1명꼴로 여성들이 끔찍한 공격을 받고 치명적인 상황에 내몰립니다. 여성 여행객이라면 으슥한 골목은 무조건 피하고 반드시 무리지어 다니며 옷차림도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한편 산페드로 술라에는 우리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교도소가 하나 있습니다. 교도관이 통제하는 게 아니라 범죄자들이 직접 감옥 안에 모든 규칙을 짜고 생활을 지배합니다. 경비원들은 그저 외곽선만 지킬 뿐 내부에 절대 간섭하지 않고 수감자들도 선을 넘지 않죠. 감방 안에는 그들만의 철저한 작은 왕국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과일이나 옷은 물론 비싼 보석까지 버젓이 거래됩니다. 어떤 녀석들은 아내와 아이들을 불러들여 같이 살고 애완동물까지 키웁니다. 감방은 돈에 따라 등급이 나뉩니다. 41달러짜리 기본 방부터 615달러짜리 호텔 같은 최고급 방까지 있죠. 죄수들마다 감방 열쇠와 개인 도구를 가지고 있는데 오직 화재 같은 비상사태가 터졌을 때만 쓴다고 합니다. 나가고 싶을 때 못 나간다는 점만 빼면 사실상 모든 서비스가 완벽히 갖춰진 리조트나 다름없다고 묘사합니다. 자, 5번째 독특한 주제입니다. 온두라스 북서부 깊은 산속 오지에는 물건을 사고 팔듯 아내를 장터에서 교환하는 기괴한 결혼 풍습이 여전히 숨어 있습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아내 교환 시장이라는 악습이 살아 있습니다. 남자들이 지금의 아내를 데려와 다른 여자와 바꾸거나 공개 경매로 팔아넘기기도 하죠. 자기의 합법적인 아내를 다른 생필품과 맞바꾸는 일도 흔한데 만약 그 아내가 전에도 교환된 적이 있다면 이제는 쌀 몇 포대나 염소 몇 마리, 심지어 고물 라디오 취급을 받기도 합니다. 이 동네 아이들 대부분은 진짜 엄마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자랍니다. 수학철이 올 때마다 이런 장터가 주기적으로 열리기 때문이죠. 역사학자들은 이 악습의 뿌리가 식민지 시대라고 말합니다. 당시 여성은 재산 소유권이 없었기에 아내를 바꾸는 게 집안끼리 재산을 넘기는 수단이었던 겁니다. 1998년 한 국립대학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산골마을 남성 10명 중 3명은 살면서 최소 한 번은 이 교환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결국 온두라스 정부가 이 관습을 막기 위해 끈질기게 개입했습니다. 2007년에는 장터 개최를 1년에 3번으로 제한하는 법규를 만들었죠. 온두라스가 중앙아메리카에서 가장 높은 비율의 미등록 결혼을 기록하는 결정적 이유이기도 합니다. 평생의 동반자가 수집품처럼 맞교환되는 상황에서 결혼이 가진 본래의 신성하고 소중한 가치는 빛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6번째 이야기, 과거로 가볼까요? 유럽인들이 도착하기 전 이곳은 위대한 마야 문명의 핵심 지역이었습니다. 가장 화려했던 중심지는 코판이라는 도시였습니다. 신비로운 종교의식과 천문학, 정교한 조각 예술이 여기서 꽃을 피웠죠. 5세기부터 9세기까지 코판은 완벽한 전성기를 누리며 정교한 석재 건물과 마야 최고 수준의 상형 문자를 완성했습니다. 하지만 문명이 무너진 뒤 이 지역은 여러 원주민 부족으로 갈기갈기 찢어져 고립되고 말았죠. 이후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4번째 항해 중 온두라스 해안에 핏을 내렸고 드디어 스페인 제국이 이 땅에 검은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하지만 스페인의 잔혹한 영토 정복은 1524년이 되어서야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랭카족을 비롯한 원주민들은 굴복하기 전까지 수년 동안 피 튀기며 저항했습니다. 결국 온두라스는 300년 넘게 스페인 부항령에 속한 식민지로 끔찍한 착취를 당했죠. 멕시코가 독립하자 온두라스도 1821년에 마침내 스페인의 족쇄를 끊어냈습니다.
초반에 이들은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코스타리카와 함께 중앙아메리카 연방이라는 거대한 틀을 짰습니다. 하지만 내부 갈등으로 인해 이 연방은 15년 만에 허무하게 산산조각 났습니다. 연방이 쪼개진 후 온두라스는 100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300번이 넘는 쿠데타와 폭동, 정권 교체를 겪으며 끝없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후 냉전 시대가 오자 이 나라는 중앙아메리카 한복판에서 미국의 핵심 군사 파트너로 변신했죠. 미국은 이곳에 대규모 군사기지를 박아놓고 니카라과 좌파 정권과 싸우는 반군들의 무기보급 및 전투훈련 기지로 철저히 써먹었습니다. 저와 함께 시작해볼까요? 온두라스는 내전을 피했지만 군부와 미국 정보국의 개입 속에서 심각한 인권 문제에 휘말렸습니다. 1990년대부터 이 나라는 비교적 안정적인 선거를 거치며 서서히 민주화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불평등과 기회 부족은 수많은 청소년을 범죄의 도시로 내몰았습니다. 악명 높은 MS-13과 바리오 18은 미국에서 추방된 온두라스인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고국에 돌아온 이들은 촘촘한 범죄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동네를 장악하고 납치와 갈취를 일삼으며 심지어 지역 정치에까지 손을 뻗쳤습니다. 결국 2010년대 내내 온두라스는 세계 최악의 폭력 사태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고향을 잃은 수많은 사람들은 살 길을 찾아 북쪽으로 향하는 거대한 이주 대열에 몸을 실어야만 했습니다. 정부의 개혁과 국제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온두라스는 여러 세대에 걸쳐 뿌리내린 불안정의 유산을 극복하려 여전히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7번 수도 테구시갈파. 높은 곳에서 내려다본 이곳은 질서와 혼란이 강렬하게 대비되는 모습을 풉니다. 언덕을 따라 빼곡히 들어선 집들과 굽이진 도로를 메운 차량들에서 멈추지 않는 삶의 맥박이 느껴집니다. 해발 약 1m의 이곳은 공기마저 긴박하게 흐릅니다. 도시가 발전 속도를 따라잡으려 애쓰는 듯하죠. 그 중심에는 비둘기 떼가 날아드는 커다란 광장이 있습니다. 고풍스러운 건축물들이 국가 중심지에 묵직한 위엄을 뿜어냅니다. 하지만 저와 함께 몇 걸음만 떼어볼까요? 풍경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비좁은 골목에는 상점들이 빼곡히 늘어섰고 생계를 잇기 위해 분주히 오가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120만 명이 사는 이곳은 도시화의 압박 속에서 적나라한 현실을 드러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뚜렷한 빈부격차가 눈에 들어오죠. 한편에는 고요한 주택가가 있습니다. 번듯한 집들과 한산한 도로를 따라 무성한 나무들이 짙은 그늘을 들이웁니다. 반대편 비탈길의 위태로운 거처들은 폭우라도 내리면 언제든 쓸려 내려갈 듯 불안한 모습입니다. 갱단과 범죄의 그림자는 호기심 많은 방문객들을 바짝 긴장하게 만듭니다. 매력과 불안 사이에 이 아슬아슬한 줄다리기가 이 도시를 강렬하게 각인시키죠. 그럼에도 사람들은 이 험난한 환경 속에서 놀라울 정도로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지켜냅니다. 파르케 센트랄에서 느긋하게 수다를 떨고 주말엔 엘 과나카스테 시장에 모여 라틴 음악에 맞춰 웃고 떠들며 이방인마저 따뜻하게 품어줍니다. 여전히 거칠고 미완성인 곳이지만 사람들의 따뜻한 정과 진심이 테구시갈파만의 독보적인 매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온두라스의 수도는 뜨거운 열망을 품고도 차가운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여전히 방황하는 모습입니다. 상처를 숨기지 않듯 자신의 가치도 감추지 않습니다. 거칠지만 진실한 이 모습이 여행자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기는 이유입니다. 8번 여성이 권력을 쥔 마을. 온두라스 해안에는 수세대째 엄격한 불문율을 지켜온 가리푸나 공동체가 있습니다. 남성은 여성에게 목소리를 높일 수 없습니다. 법은 아니어도 이 원칙이 가족과 마을의 일상을 지배하죠. 가리푸나 여성은 어머니이자 토지의 실소유자입니다. 가문의 대소사를 직접 결정하며 집안의 모든 일에 절대적인 최종 발언권을 쥐고 있죠. 아이들의 학교부터 집의 매매, 심지어 명절에 시댁 식구를 맞이하는 방식까지 삶의 모든 조각이 이들의 손에서 전적으로 결정됩니다. 남성들은 거친 바다에서 일하고 퇴근 후 친구들과 어울립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는 순간 여성에 대한 존경의 의미로 묵묵히 침묵을 지켜야 한다는 걸 본능적으로 이해하죠. 영적 의식 도중 남성이 여성 원로의 말을 가로막는 행위는 끔찍할 정도로 심각한 모욕으로 간주됩니다. 즉시 의식에서 쫓겨나고 공동체로부터 철저하게 싸늘한 냉대를 받게 됩니다.
여행자들은 여성이 규칙을 지배한다는 걸 단번에 알아차립니다. 이 마을은 철저하게 그녀들을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이죠. 시장에서 아내의 잔소리를 들으며 묵묵히 고개만 끄덕이는 남편의 모습은 이곳에선 전혀 이상할 것 없는 평범한 일상이죠. 마을에는 남성이 절대 낄 수 없는 훈구훈구라는 신성한 춤이 있습니다. 두구 의식의 일부인 이 춤으로 여성들은 조상과 은밀하게 소통하며 영적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짙은 향, 연기가 피어오르고 웅장한 북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여성 원로들이 원을 그리며 춤을 춥니다. 춤 사위는 단순하지만 강렬해서 마치 매동작이 현실과 영혼의 세계를 잇는 문을 여는 듯합니다. 이때 남성들은 바깥에서 음악을 연주하거나 물건을 나르는 일만 허락되죠. 출산의 고통을 견딘 자만이 영적 능력을 얻어 보이지 않는 세계로부터 신성한 지시를 받을 수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그렇기에 훈구훈구는 단순한 춤이 아닙니다. 여성이 가정을 지키고 과거와 현재의 신성한 연결고리를 이어가는 강력한 모계사회의 상징 그 자체입니다. 9번. 밤의 문화. 어둠이 내리면 온두라스는 활기찬 도시와 평화로운 섬이라는 두 가지 색다른 리듬을 드러냅니다. 테구시갈파와 산 페드로술라 같은 대도시는 화려한 조명이 광장을 채웁니다. 술집마다 라틴 음악이 흘러넘치고 사람들은 깊은 밤까지 이어지는 뜨거운 열기 속으로 기꺼이 몸을 던지죠. 밤의 음식 문화는 온두라스 사람들의 펄떡이는 일상을 고스란히 반영합니다. 거리마다 발레하다 카트가 짙은 향기를 풍깁니다. 두툼한 토르티아 속에 부드럽게 으깬 콩과 치즈, 사워크림이 듬뿍 담겨 있죠. 라 이슬라 야시장에선 바나나를 곁들인 바삭한 닭튀김, 진한 코코넛 해산물 수프, 바나나 잎에 곱게 싼 타말 등 이국적인 맛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라 세이바 해변에서는 갓 잡은 해산물이 즉석에서 요리되어 입안 가득 완벽한 신선함과 짙은 현지의 맛을 선사합니다. 도심바에선 살사, 바차타, 레게톤 음악이 터져 나오며 밤새 폭발적인 활기를 뿜어냅니다. 로아탄 섬에선 레게 라이브 공연과 가리푸나 공동체의 웅장한 전통 드럼 연주가 어우러져 환상적인 분위기를 빚어냅니다. 전통춤과 악기가 어우러진 리조트 공연은 현지 문화를 깊이 체험하게 해줍니다. 어떠신가요? 저와 함께 주민들처럼 여유로운 밤 산책을 즐겨보실까요? 테구시갈파의 중앙공원, 파르케 센트로, 주변 골목들은 해가 지면 활기를 늡니다. 밤늦게까지 문을 연 카페에서 사람들이 이야기꽃을 피우는 매력적인 장소로 변하죠. 섬에 어둠이 내리면 사람들은 모래사장을 따라 걷기 시작합니다. 시원한 밤바다의 공기를 마시며 잔잔한 파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작은 어촌 마을의 밤 풍경은 참 정겹습니다. 숯불 주위에 다 같이 모여 앉아 소박하게 웃고 떠들며 하루를 마무리하죠. 온두라스의 밤은 평생 잊지 못할 특별한 순간들을 카메라에 담기 완벽한 시간입니다. 노란 조명 아래 해변에서 연주하는 가리푸나 밴드의 모습이나 유틸라 섬 앞바다에 반짝이는 달빛은 그야말로 잊을 수 없는 장관입니다. 운이 좋다면 바닷물이 일렁일 때마다 푸른빛을 내는 생물 발광 현상도 볼 수 있습니다. 특수 효과 따위는 전혀 필요 없는 대자연의 신비로운 마술이죠. 10번. 아직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 자, 여러분, 저와 함께 온두라스 북부의 유틸라 섬으로 가보시죠. 멋진 산호초와 수중 동굴로 다이버들을 유혹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이 섬이 논란의 중심에 선 이유는 자연 풍경 때문이 아닙니다. 베테랑 다이버들이 들려주는 소름 돋는 이야기들 때문이죠. 깊은 바닷속 한가운데에서 거대한 기둥과 직사각형 바위 덩어리, 심지어 사람을 닮은 구조물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는 겁니다. 유틸라 바닷속에 고대 도시가 있다는 공식적인 고고학적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목격담이 계속 나오고 바다의 수심이 생각보다 얕다는 사실은 수몰된 문명이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가설을 무시할 수 없게 만듭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이곳이 스페인 식민지 시절 해안으로 피신했던 파야족이나 타와카족 같은 원주민 공동체의 오랜 터전이었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섬 주변 깊은 해저 동굴에서 다이빙을 즐기던 일부 관광객들은 아주 기이한 경험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갑자기 가벼운 어지럼증과 청각 왜곡이 찾아왔고 심지어 바위 틈에서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단순히 수압 변화나 밀폐된 공간의 음향 효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목격담이 너무 비슷해서 일부 과학자들은 지질학적인 음향 공명이 일어났거나 아직 발견되지 않은 거대한 동굴망이 존재할 수 있다고 추측합니다.
유틸라에서 멀지 않은 요로 마을에서는 또 다른 기괴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맑은 하늘에서 갑자기 물고기 비가 쏟아지는 겁니다. 이 믿기 힘든 사건은 매년 바다에서 거센 바람이 부는 날에 어김없이 일어납니다. 비나 홍수의 조짐도 없이 하늘은 쾌청한데 말이죠. 물고기 비류비아 데페세스라고 불리는 이 미스터리는 19세기부터 기록되었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흔히 바다의 소용돌이가 먼 곳에 물고기를 빨아들였다고 추측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근처 강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종류의 물고기들이 요로 마을의 아주 좁은 구역에만 떨어진다는 겁니다. 물고기와 물 샘플을 꼼꼼하게 검사했지만 이들이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인지 살만한 수원은 찾지 못했습니다. 지하수나 비밀, 동굴, 혹은 특별한 지질 현상 때문이라는 가설만 남은 채 미제로 남아있죠. 11번. 유명한 관광 명소들. 로아타는 푸른 바다가 새하얀 모래사장을 껴안고 있는 진정한 열대의 낙원입니다. 해안선 가까이에 거대한 산호초가 펼쳐져 있어서 스노클링만으로도 투명한 물속을 헤엄치는 형형색색의 열대어 떼를 쉽게 만날 수 있죠. 여러분 저를 따라오시죠. 이곳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가이드와 함께 장대한 메소아메리카 산호초 장벽을 직접 탐험해 보는 것입니다. 무려 세계에서 두 번째로 거대한 해양 생태계입니다. 관광객들은 우아한 가오리나 바다거북과 나란히 헤엄치기도 하고 바다 깊은 곳에 잠든 난파선을 짜릿하게 탐험하기도 합니다. 여유로운 휴식을 원한다면 야자수 아래 그늘진 해먹에 눕거나 해안을 따라 가볍게 카약을 타는 것도 좋습니다. 이곳의 바닷물은 믿을 수 없을 만큼 투명해서 바다 한가운데서도 수면에 비친 자기 그림자를 선명하게 볼 수 있을 정도니까요. 로아탄 여행의 최적기는 3월에서 5월 사이입니다. 화창하면서도 덥지 않은 날씨에 바다도 하루 종일 호수처럼 잔잔하기 때문이죠. 온두라스 서부의 빽빽한 정글 속에 숨겨진 코판 유적지는 고대 마야 문명의 신비로움을 생생하게 전해줍니다. 정교한 석상들이 흩어져 있고 이끼 낀 계단이 무너진 신전으로 이어져 화려했던 마야의 전성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신성한 고대 의식이 열렸던 넓은 광장에 서면 돌판 하나하나에 깊게 새겨진 역사의 순결이 느껴집니다.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곳은 2000개 이상의 마야 문자가 빼곡히 새겨진 63개의 상형 문자 돌계단입니다. 이 계단은 중앙아메리카 전체를 통틀어 가장 위대하고 귀중한 고고학적 유산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 짙은 안개가 유적지를 감싸고 있을 때 이곳을 걸으면 쓸쓸하면서도 묘하게 경건한 다른 세상에 온 듯한 기분이 듭니다. 거친 대자연을 정복하고 싶은 분들께 피코 보니토 국립공원은 완벽한 무대입니다. 맑은 시냇물이 흐르는 산기천부터 축축하고 빽빽한 운무림까지 고도에 따라 경치가 쉴 새 없이 모습을 바꿉니다. 이곳에서의 트레킹은 흔들다리로 폭포를 건너고 시냇물을 밟으며 가파른 언덕을 오르는 모험입니다. 수백 종의 희귀한 새들이 숨쉬는 웅장한 생태계를 직접 만나는 기회죠. 숲을 걷다 보면 빽빽한 나뭇잎 사이에 조용히 숨어있는 우르원숭이나 멋진 점박이 표범을 마주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짜릿한 순간은 정상에 서서 끝없이 펼쳐진 푸른 계곡을 내려다볼 때입니다. 구름과 숲이 하나로 뒤엉켜 하늘과 땅의 경계마저 지워버리는 압도적인 장관이 펼쳐지죠. 피코 보니토를 탐험하기 제일 좋은 계절은 2월에서 4월 사이의 건기입니다. 비가 적어 날씨가 아주 안정적이고 험한 숲길도 훨씬 수월하게 걸을 수 있거든요. 12번. 여행자라면 절대 놓칠 수 없는 특별한 축제들입니다. 온두라스에서 가장 뜨겁고 유명한 축제는 바로 라세이바 카니발이죠. 온두라스의 축제 수도로 불리는 라세이바에서 매년 5월 마지막 주에 열립니다. 막이 오르면 도시 전체가 끝없이 이어지는 화려한 꽃차 행렬로 눈부시게 빛납니다. 꽃차들은 저마다 푸른 바다나 웅장한 열대 우림, 그리고 전통 민속이라는 독특한 테마를 품고 아주 정교하게 꾸며집니다. 거리에선 흥겨운 레게톤과 푼타 음악이 쉴 새 없이 울려 퍼집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과 화려한 의상을 입은 무용수들이 뒤엉켜 에너지가 폭발하는 춤판을 벌이고 밤하늘엔 불꽃이 터지죠. 맛있는 지역 특산물 음식과 밤새도록 이어지는 라이브 무대는 이 도시를 살아 숨쉬는 거대한 문화의 용광로로 만듭니다. 주민들이 자신들의 고향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온몸으로 보여주는 자리죠.
또 다른 열광적인 축제를 찾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4월 12일 로아탄 섬의 가리푸나 마을에서 열리는 푼타고르다 축제를 절대 빼놓을 수 없습니다.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전통 푼타춤입니다. 화려한 의상을 입은 무용수들이 심장을 울리는 강렬한 드럼 소리와 흥겨운 리듬에 맞춰 역동적인 공연을 펼치죠. 주민들은 나무배로 상륙하던 조상들의 모습을 재현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해변의 불춤을 즐겨볼까요? 방문객들은 코코넛 물에 끓여낸 해산물 수프, 옥수수 전병, 그리고 카사바로 만든 발효주 같은 전통 음식을 맛보게 됩니다. 이는 가리푸나 사람들이 공연과 예술, 음악, 음식 등을 통해 자신들의 오랜 역사를 이야기하며 강한 결속력과 풍부한 문화적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가장 오래된 전통 의식 축제 중 하나는 바로 구안카스코입니다. 이 축제는 1월에 그라시아스, 그라안나, 라캄파라, 켐바 같은 산악 지역에서 열리며 랭카족 사람들이 여러 마을에서 한데 모이는 기회입니다.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평화의 상징인 십자가를 들고 여러 마을을 지나며 행진하는 의식입니다. 손으로 직접 짠 전통 의상과 새깃털 모자, 나무 가면을 쓴 주민들은 신성한 불꽃 주위에서 춤을 추며 고대 의식을 재현합니다. 공동 요리, 민속 이야기 나누기, 전통 활쏘기 같은 활동들도 열려 상간 공동체의 끈끈한 단결을 보여줍니다. 자, 이제 13번 온두라스의 유명한 음식들을 함께 살펴보시죠. 온두라스에 발을 들이면 매력적이고 놀라운 미식 여행이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이곳의 음식들은 입을 즐겁게 하면서도 때로는 낯선 재료 때문에 우리를 망설이게 만들기도 하죠. 먼저 소개할 요리는 발레아다로, 온두라스 사람들의 일상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대표적인 길거리 음식입니다. 이 요리는 두껍고 쫄깃하면서 갓 구운 밀가루 향이 가득한 또띠아로 만듭니다. 기본 속재료로 으깬 콩과 사워크림, 아보카도를 넣고 때로는 계란 프라이나 치즈를 더하기도 하죠. 튀긴 바나나를 곁들이거나 매콤한 고추 소스를 살짝 더하면 풍미가 한층 깊고 조화로워져 누구나 금세 푹 빠져버릴 만한 맛을 자랑합니다. 낯설고 새로운 맛을 탐험하기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소파데 카라콜, 즉 바다 달팽이 수프가 놓칠 수 없는 음식입니다. 카리브해에 사는 이 달팽이는 코코넛 밀크, 타로, 허브와 함께 끓여내며 때로는 초록색 바나나를 추가하기도 하죠. 그릇에 통째로 들어간 달팽이의 쫄깃한 식감이 서양 관광객들에게는 다소 진입 장벽이 되지만 현지인들에게 이 수프는 영양이 풍부하고 온두라스 해변의 진미를 담은 보양식으로 통합니다. 바삭한 튀김 요리를 선호하는 분이시라면 폴료콘 타하다스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마늘과 후추, 그리고 지역 특유의 다채로운 향신료로 재운 닭고기를 튀겨내어 얇게 썬 튀긴 바나나 위에 듬뿍 올립니다. 먹기 전에 절인 양배추, 당근, 양파로 만든 소스를 살짝 뿌려주면 기름진 맛을 싹 잡아주어 새콤달콤한 완벽한 조화를 이뤄냅니다. 극강의 바삭함이 모든 감각을 깨웁니다. 또 다시 호불호가 크게 갈리지만 온두라스에서는 엄청나게 인기 있는 음식 이구아나, 엔살, 바로 소스에 푹 조리한 도마뱀 요리를 소개합니다. 도마뱀은 말끔히 손질해 토막 낸 다음 토마토와 적양파, 피망, 허브와 함께 푹 조리됩니다. 서양 여행객들이 흔히 경악하는 이유는 도마뱀의 형태가 꽤나 온전하게 남아있어 울퉁불퉁한 가죽 질감과 여전히 빤히 쳐다보는 듯한 눈동자 때문이죠. 하지만 현지인들에게 이 요리는 영양 만점이며 관절염을 완화하고 체열을 식혀주는 효능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무더위에 금방 기력이 떨어지는 건기 내내 도마뱀 고기를 즐겨 먹습니다. 우리의 식도락 여정을 마무리할 주인공은 파스텔리토스 데 카르네입니다. 잘게 다진 소고기와 당근과 감자를 넣은 반달 모양의 옥수수 빵입니다. 은은한 옥수수 향의 바삭한 껍질과 진한 속재료가 환상적인 조화를 이루며 그야말로 완벽한 맛을 탄생시킵니다. 양배추 샐러드, 토마토 소스를 함께 곁들여 먹으면 맛이 훨씬 완벽해집니다. 14번, 여행자를 위한 안전수칙입니다. 온두라스, 그 중에서도 테구시갈파나 산 페드로술라, 로아탄 섬처럼 방문객이 붐비는 곳에서는 나날이 교묘해지는 각종 사기 범죄를 각별히 조심해야만 합니다. 일부 사기꾼들은 친절한 가이드나 택시기사, 호텔 직원으로 위장해 외국인에게 슬쩍 접근합니다. 경계심을 풀고 나면 터무니없이 비싼 바가지, 쇼핑몰이나 검증되지 않은 서비스로 여러분을 끌어들이죠. 피해를 막는 제일 확실한 방법은 신분이 불분명한 낯선 이의 도움을 정중히 거절하는 것입니다. 투어나
이동수단, 여행 서비스를 예약할 때는 반드시 공식 웹사이트나 정식 허가를 받은 여행사를 거쳐야만 합니다. 예약금을 걸기 전 해당 업체의 신뢰도를 철저하게 교차 검증하는 과정은 필수입니다. 안전을 지키려면 늦은 저녁이나 으슥한 공원, 버스 정류장, 주택가 좁은 골목 등 인적이 드문 외진 구역에서는 절대 혼자 거닐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득이하게 밤에 나가야 한다면 직접 잡지 말고 프런트에 택시를 부탁하거나 검증된 승차 공유 앱을 이용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고가의 시계, 보석류, 커다란 카메라나 최신 스마트폰 같은 귀중품은 소지품에서 빼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단단한 잠금이 있는 크로스백을 몸 앞으로 메고 중요한 서류는 안전한 별도의 주머니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과 관련해서 명심할 점은 온두라스의 수많은 지역에서 수돗물이 전혀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투숙하는 호텔에서도 수돗물은 철저히 피하시고 밀봉이 완벽한 생수만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생 출처가 불확실한 얼음을 피하고 노점에서 미리 깎아놓은 과일 역시 드시면 안 됩니다. 식사할 때는 평판이 좋고 주방이 청결하며 직원들이 장갑과 마스크를 꼼꼼히 착용해 식품 위생을 철저히 보장해주는 레스토랑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댕기열, 지카 바이러스나 황열병을 옮기는 모기를 피하기 위해 여행 전에 의사 지시에 따라 예방접종을 확실히 받아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강력한 모기, 기피 스프레이나 벌레, 퇴치용 팔찌 혹은 디트 성분이 함유된 연고를 넉넉하게 챙겨가시길 당부드립니다. 수풀이 제법 무성하거나 호수 밀림 구역에 도착하시면 방충용 긴 소매옷, 긴 바지, 모자, 꽉 막힌 신발을 신어 맨살 노출을 최대한 줄여야 하며 모기가 극성인 저녁 무렵엔 각별히 주의하시길 권합니다. 이제 비용을 살펴볼까요? 장기 체류나 온두라스로의 이민을 꿈꾸고 계신다면 아름다운 카리브해 원시 해변과 거대한 산맥이 그림처럼 펼쳐진 이 중미 국가의 물가를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무엇보다 수도인 테구시갈파나 산 페드로술라 같은 거대한 주요 도시에서는 각자의 생활 수준과 소비 패턴에 따라 한 달 유지비가 천차만별로 널뛰게 됩니다. 중심가에서 거주하기로 선택하신다면 원룸 월세는 대략 400달러에서 550달러 수준입니다. 반면 도심에서 멀리 벗어난 외곽이나 한적한 교외에서는 임대료가 200에서 300달러로 떨어져 예산의 유연성을 주면서도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 조건을 그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교통편을 보면 현대적인 시스템은 없어도 현지인들의 기본적인 이동 수요만큼은 무난히 잘 충족하고 있죠. 라피디토스라 불리는 소형 버스가 널리 쓰이며 단거리 요금은 대략 40에서 70으로 꽤 저렴해 비용을 절약하며 현지 생활을 흠뻑 경험해 보려는 분들에게 적합하죠. 안전과 편안함이 우선이라면 택시나 인드라이버 같은 호출 앱을 쓰는 것도 좋으며 짧은 거리 평균 요금은 2에서 3달러 정도입니다. 로아탄이나 라티그라, 산림보호구역 같은 웅장한 대자연을 자유롭게 누비고 싶다면 가성비 좋은 렌터카를 직접 빌려보는 것도 훌륭한 대안입니다. 차량 렌트비는 하루 30에서 40달러 정도이며 연료비와 추가 요금은 별도입니다. 음식으로는 온두라스 사람들이 좋아하는 발레아다, 해산물 수프, 다양한 전통 튀김 요리를 추천합니다. 지역 시장에서 식재료를 구입해 집에서 요리하면 월식비는 보통 140달러를 넘지 않습니다. 반면 외식이 잦다면 가벼운 한 끼는 1.5에서 3달러, 분위기 좋은 식당은 5에서 10달러 정도 듭니다. 전기와 수도, 인터넷 같은 기본 공과금도 크게 비싸지 않습니다. 이런 기본 서비스의 월 평균 비용은 대략 60에서 85달러이며 고속 인터넷은 약 25에서 30달러입니다. 온두라스에서 비교적 편안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한 달 생활비는 대략 600에서 800달러 정도입니다. 지출을 현명하게 관리하고 비싼 서비스를 피한다면 필요한 예산은 450에서 500달러까지 거뜬히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여가 활동과 맛있는 음식, 여행 등 개인 편의를 충분히 즐기고 싶다면 약 1000달러 또는 그 이상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5개의 놀라운 사실을 탐험하면서 여러분과 저 모두 이 나라의 독특한 매력을 느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들과 공유해주세요. 다음 여행을 놓치지 않도록 채널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어떤 정보가 가장 흥미로우셨나요? 아래에 여러분의 댓글을 남겨주세요.